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죽어도 대깨문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자, 서승의 이야기는 물론 저희는 거기 취재할 수도 없었고 뭐 적폐로 해서 갈 수도 없었는데 일본에서도 그 이제 오사카 있습니까? 아니 그 일본에서 뭐 하여튼 적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두 끼 먹는 저녁 식사에 한 끼를 그 외교를 안 하시고 내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G20에 가서 외교 활동을 안 하시고 두 끼 먹는 식사 중에 한 끼를 내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코리안들을 긁어 모았는데 그 중에 전부 왼쪽. 그 중에 많은 그 북한 공작원 스파이들. 뭐 간첩. 간첩도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 바로 서승희를 앉혔어요.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간 풀 기자나 청와대 이거 촬영에 안 나오는데 그 이제 간담회 만찬 간담회였으니까 간담회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소개하는 광경을 그 만찬장 안에 어떤 분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으셨어요. 그 순간을 찍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서승 선생님 하는 장면이 그냥 찍혀서. 근데 이제 정말 저도 신문 기자니까 어떻게 해서 그 영상의 존재를 알고 그걸 받았어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근데 아무리 정말 명장면을 찍으신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승뿐 아니라 또 다른 간첩들, 제일동포 양심수 동호회 이제 그 대표가 이철인데 그 동호회도 언급하고 이철도 언급하고 쭉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길게 쓸 수 없어서 서승만을 썼는데 작년 평창 올림픽 때는 신영복을 언급했고 이번에 G20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지 않고 내교를 하면서 거기서 또 언급한 게 존경하는 서승 선생님. 서승은 북한에서 엄청 홍보를 했던 간첩. 제가 이제 그 조총련을 조선노동당의 제1당이라고 부르면은 많은 분들이 아무도 지금까지 반론 반박은 없어요. 조총련 자체로부터 반론 반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구라고 이제 체념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 공작원들은 뭐 김현희도 마찬가지로 누구고 당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하죠. 그렇죠. 부모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는 오늘부터 혁명 전세하면 그냥 소환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차관도 너는 동무는 오늘부터 혁명 전세하고 그러면 장 차관 신분이 그 날짜로 대남 공작원이 됩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똑같이 그렇게 공작원이 됐습니다. 문제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1당에 많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학습조례는 명분으로 비밀당원이 5,000명, 비밀 핵심 당원은 5,000명이 그럼 얼마나 큰 당조직인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송 사업을 60년에 북송 사업을 할 때 비밀당원 정예 비밀당원이 5,000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승의 경우에는 그 형제가 이제 왔다가 체포됐는데 국교 정상회의에 서울대학교 유학 왔다가 체포되는데 서승이를 리크루트해서 보낸 건 자기 형입니다. 큰 형이 이제 그 밑에 자기 남동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을 혁명 사업을 해서 한국에 들여보냈어요. 이것은 재판 기록과 모든 수사 기록 다 증명된 거고 서승이가 얼굴에 입은 그 끔찍한 화상은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 당시에 그게 이제 기무사입니다. 기무사가 악랄하게 인두로 얼굴을 찢어서 불검물을 했다 그랬는데 당시 그 관계자들의 실제 증언을 들으면 서승이가 순순히 다 진술을 했답니다. 이제 그때가 1월 달이니까 이제 난로를 피는데 그 당시에 보안사죠. 다 진술을 해서 뭐 강압적인 분위기도 없었고 다 뭐 따뜻한 난로에서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이 다 점심 먹으러 뭔가 나갔대요. 밥 먹으러. 감시도 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냥 안심하고 뭐 협조적으로 다 불었으니까. 예, 다 불었으니까. 예. 근데 이놈이 수사관들이 없어진 사이에 자기가 생각해보면 큰일 난 거예요. 친구들 다 불고 선생님 다 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배신했구나 해서 그 등 위에 이제 그 기름 스토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기름을 넣는 기름통인데 이거를 뒤집어 쓰고 난로에다 얼굴을 박은 거랍니다. 대가리를 죽겠다고. 죽으려고? 예. 근데 못 죽었군요. 그러니까 미수에 그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 관계자들. 자해. 이거는 뭐냐면 서승희가 당시에 김영삼, YS가 압력을 가해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3.1절 가석방이 되는데 가석방을 논란하는 정부의 그 회의 과정에서 당시에 보안사, 기무사에 의해서 이 과정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억울하다고 우리는 결코 고문하지 않았다 그런 게 다 나오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3월 1일 날 가석방이 돼서 서승, 서준식이 얘들이 연세대학교에 가서 당시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전대협 추사파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북에 갔다 왔고 공작선 타고요. 이거는 사실은 고문 당해라 내가 뒤집어 쓴 거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뭐 그 불고문을 해가지고 얼굴이 다 이렇게 됐다고. 아니 우리 지금 태블릿 PC 조작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걔네들은 아니 저희 지금 과거사 날조하는 거 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이 서승 그리고 이 당시에 70년대 주로 70년대를 중심으로 그걸 회고한 분들의 글이 나오는데 조직에서 동문은 해야겠어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평양의 중앙당이 공작원, 대남공작원 소환하는 것과 똑같은 게 일본에서도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좌파들이 다 알면서 종북들이 다 알면서 이거를 싹 덮고 역사를 신화를 날조하고 있죠. 그것을 사실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랬군요. 선생님 또 요거 한 가지 좀 더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가 뭐 징용병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 중요한 안보 사항이 생겨서 지금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니까 한국에다가 짤까닥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일본도 옛날에 그런 거 다 하지 않았냐. 일본이 뭐 그 전략 물자를 다 줘가지고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것을 이제 몇 년 전에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청년 예. 학자들 중에 예. 북한에 건너가서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일본 정부하고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는 건지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한국의 위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저희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위기의 문제가 그 인식과 관점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력을 상실하는 한국을 보고 저희가 벌써 15년 전에 그걸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다행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복원하는가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복원 노력을 안 했어요. 국가 정상화 노력을 안 해서 이제 완전히 넘어진 케이스가 지금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인데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문제는 소위 말해서 태평양 전쟁 뭐 진상 규명 피해 보상 이제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전부 조총련 학자들 쉽게 말해서 조선노동당 중앙당의 선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본을 무대로 하는 그 사상전쟁 냉전에서 일본 사회와 전 세계 조선노동당 관점에서 역사를 정리해서 퍼뜨리는 역할이 제1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전부 수입돼서 그 종북의 원조들이 뿌린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들입니다. 그 일본에 있는 조청년들이 종북의 씨라는 거예요. 종북의 원조가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울 올림픽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분이 88년 여름에 1980년대를 통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대남 공작 자금이, 노태우 대통령 말씀이 당시 그 참석한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을 경유해서 한 해에 2천억 원이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0년대를 통해서 2조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평양에서. 아니, 평양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뭐 그런 거금의 거대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흐름이 일본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한민국 70년 건국사 또는 남북의 1953년 이후에 66년간의 한반도에서 휴전선을 상대로 포성은 멎었는데, 이것이 냉전화돼서 동서냉전이 지구적 규모로 동서냉전이 벌어지는데, 동서냉전의 가장 핵심이 한국을 먹는 거였다고요. 예. 그리고 그 전쟁 때 그런 냉전의 프로파간다 심리 정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지가 일본이었고, 거기에 그래서 평양은 마침 9만 명 이상의 인지를 잡아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천 명 이상의 정예 당원은 다 평양에 인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무리도, 어떠한 강요도, 어떠한 희생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평양에 인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1당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을 요리를 했죠. 광범위하게.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그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2천억 설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합니다. 저도 짚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 그거는 뭐 오늘은 뭐 거기까지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이 과거지사 태평양 전쟁의 뭐 강제 동원에 의한 피해 보상, 이거는 평양의 지령에 의해서 일본에서 조총련의 당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학술서적인 것처럼 수없이 뿌렸고, 그것이 일본의 리베럴 좌파들의 풍토에서 그것이 하나의 정설화되고, 그것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그것이 오늘날 소위 위안부 징용공 문제로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모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안 되죠.